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푸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참다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표정이 임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상대방과 악수할 때 이런 표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정을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요, 상당히 안 좋겠죠. 근데 사실상 유세 도중에 그 KTX의 그 참모 옆자리에 구두를 신은 채로 발을 올려놓은 모습, 그때 이미 향후에는 이런 표정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죠. 그리고 당내 그 경선 시에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 향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참 그 참담함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이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그 해법이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나 그 범야권 역시 같이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반성 그 토대 위에서 이 향후에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임기 반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임기 반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즐겨 읽는 한겨레 21 김소희 칼럼니스트의 글을 한번 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용맹함이 연일 불안하다. 근데 지나친 용맹함이 아니고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구구 세력의 식견,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이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 살상무기 지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방식 자체가 우회적이었죠. 미국을 통해서 이미 포탄이 상당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김소희 칼럼니스트는요, 결국 한동훈 이 국민의힘 대표가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 시국에 그나마 좀 윤석열을 견제하고 국익 중심의 이 국정 운영 그리고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리 보인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일면 타당하면서도 이제는 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힘을 보면요, 원내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요, 그리고 원내로 볼 때는 원내에 또 있죠. 그 출신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내로 볼 때는 김재섭, 김용태 등등 거의 서너 명 이외에는 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극우 정당에 가깝다.
내지는 구구 정당이다 이렇게 이 국민의 힘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참 아쉽죠.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보면요,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매 시국에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보면요, 정확하게 중도 보수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인물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않는 한 전혀 이 대한민국의 이 보수는 전향적으로 나아질 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사실상 그거 역시도 그들만의 문제라고 봐서는 되지 않고요. 그들만의 문제라고 보다면은 그들을 찍은 국민들이 문제라고 치부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즉 윤석열을 찍은 국민들이 문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국민들을 바꾸는 것은요, 결국은 정치가 상당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치를 하는 이 주체들의 전체적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진보 진영 역시도 정치권을 견인하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했거나 내지는 객관적으로 세력이 약화됐거나 이런 종합적인 정치의 이 문제로 봐야 되지요.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찍은 이 국민들의 문제다 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리 답답하고 참담한 이런 현실이지만요, 이성적으로 차분히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소희 칼럼니스트는 한동훈 대표는 링에 올라서 제대로 싸운 적이 없다. 얼마 전 독대가 있었죠. 사실상 이건 사진 공개된 걸 보면요, 김소희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러운 푸대접을 받은 뒤 좀 의도적인 연출이었죠. 긴 탁자에 양쪽에 팔 짚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훈시하거나 너 뭐가 문제냐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뉘앙스의 사진이었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는데도 맞잖아요. 한동훈은 사실 그 사진이 공표된 이후에 저는 좀 더 강하게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 이후에 꼬리를 완전히 내렸죠. 결국은 이 한동훈의 이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식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동훈의 일말에 좀 이 기대를 좀 갖고 있었던 이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인물 자체가 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결론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임기 단축 개헌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검 그리고 탈당 거국 내각 구성. 자, 이러한 부분으로 한동훈이 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애국하자 한동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독대 이후에 저도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한동훈의 역할이 중요하다. 좀 해야 나라가 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리게 됐는데요. 지금 이 박근혜 이 탄핵 시기와 지금 시기를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사실 당시에는 국힘 내부에 좀 합리적 이 보수주의자들이 좀 있었죠. 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된 것이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구체적인 혐의가 윤석열 이 특검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탄핵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자, 지금 김건희 관련 부분으로 이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김건희 에 관련된 문제지 이것이 명확하게 윤석열과 관련돼서 윤석열의 어떤 지시나 내지는 뭐 윤석열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 이런 부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이 김건희 이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이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정확한 이 연관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한동훈 탄핵은요, 사실상 이 정치적인 어떤 압박 이거 위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자진해야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도 않죠. 제가 푸념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또 맨 땅에 아스팔트에 의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 좀 살펴볼 것이요.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할 것인가? 자, 그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의견이 있는데요. 양쪽 의견을 보면은요. 저는 종합해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개헌이 되기까지의 이 논의 과정 그리고 이후를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뭐 이 두 가지 의견입니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의견은요. 실제 현재 헌법에는 임기 단축 관련 부분에 대한 이 조항들은 전혀 없죠. 오히려 과거의 어떤 독재 정권 시기에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어떤 조항들은 있습니다. 이 반대 내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그 반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 장기 집권과 관련된 이 개헌 이때는 이제 당시 그 개헌 시기에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죠. 그럼 단축 역시도 개헌 시기에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관계없다. 이 부칙을 활용하면 된다. 지금 뭐 부칙만 개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개헌을 하고 부칙을 통해서
부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소위 말해서 개헌의 내용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을 포함한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부칙이잖아요. 그 형태로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간적인 문제만 보더라도요. 윤석열은 임기를 다 마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나? 지금 우리는 이런 어떤 참 당혹스러운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이렇게 되는데요. 몇 번의 그 기회들이 이 민주정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악화가 되었을 뿐 우리 그 이탄희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죠. 제2, 제3의 윤석열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탄희 의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고요. 다시 윤석열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정신을 덜 차려서 그렇다. 자, 이걸로는 해석이 되지 않죠. 국민들이 왜 정신을 그럼 덜 차렸을까?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 라는 여기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좀 차분히 근원부터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것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이 정치개혁이 최선의 진보다. 즉 그러한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된다. 10발짝이 힘들면 반발짝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장혜영 의원이 뭐죠? 정의당이었죠. 이 발언입니다. 발언. 자, 이게 뭐냐면 심의에서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 법안이 아무 해명 없이 본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되어 통과되는 현실. 졸속 심의를 넘어 무법 심의가 관례화되고 있다. 공개 토론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 합의에 의존할수록 공식 석상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인 양 발언해도 결국에는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대기업과 자산가의 이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합의되고, 자,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것이 뭐에 대한 적이냐면요. 법인세이나 이 부자감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밀실에서 합의해서 동의해준 그 다음날 이 장혜영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듯이 경제가 매우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자 감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돌고 돌아야 되죠. 자,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이 지원 부분이요. 지금 실제로는 아우성입니다. 50만 원짜리가 25만 원으로 깎이고요. 이 R&D 예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국가 이 경제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 전부 다 잘렸잖아요.
실제로 서민들 지금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고요. 특히 노인 계층부터 시작을 해서요.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해들이 다 그리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5만 원 슈퍼에 가서 쓰던 거요. 10,000원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한 부분만을 얘기한 겁니다. 이 경제가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요. 누가 돈을 메꿉니까? 반드시 메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30대, 40대, 20대 이들 월급 근로자들 이들은 그대로 다 내잖아요. 그대로 다 내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더 많이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부자들 감세해 준 것만큼 대기업들 감세해 준 것만큼 더 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롯이 서민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이 건실한 또박또박 세금 내는 이 근로소득자들 이들의 주머니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경제는 더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민주당이 동의를 해준 것이죠.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나는 실용적 보수주의자다라는 표현을 했듯이요. 보수주의자인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저는 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면 되죠. 다만 같은 이 보수라 하더라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있죠. 이탄희 의원이 언제든지 제2, 3회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미 국힘은 구구 정당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 득표를 해야 되잖아요. 단순 정치 공학적으로 공학적인 득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드디어 이제 금투세 시행도전의 폐지, 금융세대 선진화 노력 물거품, 보완책도 없이 세수만 줄인 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층이 저는 1%라고 보는 겁니다. 슈퍼개미, 황제개미들 이외에는요, 대다수의 이 주식 투자자들이요, 5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낼 수 있다 1년에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것이 끼치는 영향은요, 이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똑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말은 오늘날 세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최소한 줄이기를 원한다. 본능적인 것이죠. 이 세금에 대한. 얼마 전 후배하고 소주 한잔 할 때 이 친구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언론이나요? 왜 잘못 알고 있냐면요. 일부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능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요. 자세히 보질 않죠. 작금의 이 금융 투자 소득세 또한에 대한 저항 또한 그 연장에 있다. 그러나 참 여기 이 중요한 아주 그냥 이 금쪽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게 뭐 19세기 미국 정치개혁가 뭐 제임스 프리먼 이 클라크의 말이랍니다. 진정한 이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증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도자의 용기와 식견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금투세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그런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대에 올라왔지만 결국에 이재명 대표는 이 금투세 폐지로 결정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참 유감입니다. 우려를 표명하고 저항하는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어떻게 이런 민주당의 모습이 됐을까?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요, 차라리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죠. 차라리 거래세를 전부 폐지를 하고요, 아예 그냥 전면 폐지하고요. 금투세는 기본적 이 논리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하기 위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이득 과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하위 10%의 노동자의 100만 원 소득에도 6%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포함하면 10% 된다. 이걸 부과하면서도 1억 원의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자, 실제로 대부분의 서민들이요, 1억 원의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수치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본의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그 자체로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 자, 우리나라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평균 가구의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밖에 되지 않고요. 상위 0.1%의 경우에 그 비중이 55%입니다. 그 이상 슈퍼리치는 비중이 85%예요. 근로소득이나 어떤 그 주식 근로소득을 통한 이런 그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분들이요, 0.1%나 이 슈퍼리치들이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요, 바로 55%, 85%의 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버는 겁니다, 돈을. 여기에서요. 그러면 전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는 이 소득세를 내는 분들, 그리고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이분들하고 이 게임 자체가 안 되죠. 돈을 벌면요, 당연히 그에 관련된 근로소득을 통해서 하든 장사를 하든 전부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매매 아닙니까? 주식 투자도요. 이 금융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결정적인 것은요, 누가 메꿔야 됩니까? 세수는 재정의 원칙이다. 재정 지출에 대한 필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자본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가 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노동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그 구멍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금 제도가 오히려 소득과 부의 집중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요. 자, 1년에 5천만 원의 이 주식 투자로 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요, 한 10억 정도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에 저도 예전에 이 주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젊은 시절에 뭐 그래프도 공부하고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이 이외에는요 1억 가지고 불가능하고요. 최소한 일반적으로 진짜 주식을 잘 하는 사람, 시장을 잘 읽고 예측을 잘하고 기업 분석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도요 10억 정도 굴려야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식견이나 그러한 지식이나 그러한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10억 가지고 하면요 그대로 쪽박을 찹니다. 근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왜냐면요 급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1억 가지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10억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데 투자를 합니다. 이 금투세는요 이 폐지하는 것은요 개미들을 위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또 하나 반증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법인세, 이 부자 감세, 이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수 진영에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를 그러면 알잖아요. 누구를 위한 금투세 폐지인가를. 그것을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동의를 해준다? 해줬다? 저는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모 의원이 최고위원 민주당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요. 자, 그분은 현재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사고요. 입만 열면 박정희, 이승만을 찬양하는 모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화려한 변신, 그분은 저는 구구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입성을 시켰죠. 누가요?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현재 이끌고 있는 분들이 시킨 거잖아요.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이.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나라의 매국노들이 아직까지도 들끓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부터 해서 금투세 폐지에 이렇게 쉽게 동의해주는 뭐를 위해서요? 다음의 표를 위해서요. 결국은 일개 정치일 뿐이지 지도자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민주당의 지도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대표가 결정하면 이 꼭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애가 닳게 주장했던 양당 구도, 고착화된 구도를 깨지 않는 한 이 정치개혁, 정치구도의 이 변환,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매국노가 계속 들끓 것이고 부의 세습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이탄희 의원이 그것을 정확히 깨뜨리고 이번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위성정당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요. 그러한 이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회가 없느냐? 자, 간단하게 이걸 한번 보죠. 총선 끝나고 이 국힘의 일부 중진들이 최상병 특검 반대 안 하겠다 이렇게 몇 명의 의원들이 표명을 했죠. 아마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안철수, 뭐 조경태 그리고 이제 젊은 의원들이 있었죠.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반대 안 하겠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민주당이 이제는 좀 현실적인 그 방향, 정책으로 이 승부를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 한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 탄핵의 요건으로 가기 위한 특검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실수했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이 합의 통과, 금투세 시행, 국힘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자, 이런 실책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분야에서 바로 이 실책이 바로 이 최당병 특검입니다. 자, 김건희 이 특검 뭐 당연히 중요하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최당병 특검은 윤석열의 결정적인 하자가 딱 돌출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최당병 특검 이 국힘에서 이 동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박근혜 때와 달리요,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이런 탄핵 요건이 드러나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가장 약한 고리가 최당병 특검이었죠. 이 최당병 특검은요, 누가 봐도 여러분 한번 잘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관여된 것이고요.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를 집중적으로 팠어야 되는데 여기를 파지 않았죠. 여기를 파지 않은 것이 당시에요, 뭡니까? 쌍방울에 매달렸잖아요. 쌍방울 이 특검을 발의를 했죠.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데에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서도 우려를 표했죠. 전열을 흐트리는 거잖아요. 전선이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쌍방울 특검은 현실성이 없고요. 또 민주당 일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이 관련된, 즉 민주당 의원 시절도 아니고 민주당 이 대표 시절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었죠. 결국에는 최당병 특검에 집중하지 못했죠. 이 최당병 특검 하나 가지고 움직였으면요, 실제로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법 행위, 이것이 드러날 확률이 제일 많았던 것이 최당병 이 특검입니다. 저는 지금 그 방송을 마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금 또 무죄니 유죄니 형량이 과하니 안 과하니 뭐 가혹하니 많이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전국으로 블랙홀처럼 또 빠져 들어갔죠. 국민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다시 또 이것이 무죄니 아니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푸념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두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